제 며느리가 3년 동안 제 통장에서 2억 넘게 빼돌렸습니다. 그것도 제 아내 장례식 다음 날부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인 김영모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38, 작은아들은 35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2021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저는 그냥 아내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가 대부분 준비해줬어요. 작은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장례식 당일에만 왔다 갔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효자였습니다. 아내 병간호도 열심히 했고요. 며느리 지영이도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인지. 아내가 죽고 나니 집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더군요. 그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며느리 지영이도 적극 찬성했어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세로요. 2억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통장에 약 5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민수와 지영이가 자주 왔습니다. 특히 지영이가 거의 매일 와서 반찬을 해주고 집안 정리도 해줬어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요.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통장 관리가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있고 자동이체도 설정해야 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은행 가는 것도 귀찮고요. 그래서 통장 하나 맡겼습니다. 생활비 통장이요. 거기 2천만 원 정도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지영이가 또 왔습니다. 아버님, 다른 통장들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으면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하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요즘 금리도 은행마다 다르니까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지영이한테 통장 몇 개를 더 맡겼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줬고요. 어차피 제 돈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영이가 본격적으로 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갖다 줬거든요. 50만 원씩이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돈 쓸 데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 투자하세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무슨 소리냐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그러던데 아버지가 요즘 주식 공부하신다고 통장에서 돈 빼서 증권사에 넣으셨다고요.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영이가 제 이름으로 뭔가 투자를 하나 보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제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 나면 좋은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쓸 일이 생겼어요. 옛날 친구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500만 원 정도 빌려줘야 했어요.
저는 지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통장에서 돈 좀 찾아야 하는데 도와달라고요. 지영이가 당황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아버님, 돈 얼마 필요하세요? 저는 5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영이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갖다 드릴게요. 다음날 지영이가 현금 5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굳어 있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친구 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돈 관리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말로는 아버지가 자꾸 이것저것 돈 쓰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돈을 막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고. 민수는 대답을 잘 안 하더군요. 그냥 아버지 건강 챙기시고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는 지영이한테 통장 정리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지영이가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제가 정리 중이라서요. 다음 주에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지영이가 종이 한 장을 갖고 왔어요. 손으로 쓴 거였습니다. 거기 적힌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분명 5억 정도 있었는데 2억 넘게 줄어 있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냐고. 지영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지난 2년 동안 생활비로 쓰신 거 합치면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주식 투자하신 거 손해봐서 5천만 원 날아갔고요. 그리고 전세 옮기실 때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가구도 새로 사시고 가전제품도 바꾸시고 그게 대략 5천만 원이요. 나머지는 제가 잘 운용해서 적금이랑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구를 새로 산 기억이 없었거든요. 주식 투자도 지영이가 한 거였고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지영이 몰래요. 제 통장 내역을 뽑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많을 때는 5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거의 2년 동안요. 계산해 보니 2억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자는 전부 저였습니다. 제 명의로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지영이도 데리고 오라고요. 1시간 뒤 두 사람이 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저는 은행 내역서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영문을 모르고 내역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이 돈 어디 갔냐? 지영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아버님, 그게 제가 아버님 명의로 투자한 거예요. 주식이랑 코인이에요. 원금 보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투자 내역 보여달라고요. 증권사 계좌 내역이요. 지영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대체 뭔 일이야?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지영이가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썼다고요. 투자한 게 아니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했었는데? 지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요. 제 남동생이 사업하는데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필요했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버지 돈을 훔쳤을 이유가 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화내는 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애들도 있고 지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월급으로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인데 조금씩 갚는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친정 사정이 정말 어려웠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 동생이 빚을 많이 졌나 봐요. 지영이가 안 도와주면 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대요. 저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내 돈 훔쳤을 이유가 되냐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지영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갔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지영이 편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지영이 없이 혼자 왔어요.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요. 지영이 말로는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영이가 그 돈으로 제 동생 빚도 갚았어요. 제 남동생이요. 작은 아들 말입니다. 작은 아들이 해외에서 사업하다가 빚을 졌는데 지영이가 그것도 갚아줬대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미리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했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까봐 그랬대요. 작은 아들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했거든요. 아내 장례식 때도 하루 있다가 갔고요. 그런 놈한테 돈을 줬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난 건 민수 태도였어요. 자기 아내가 제 돈을 훔친 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저는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 아내 편 드는 거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양쪽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영이도 잘못했지만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날 민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민수는 계속 지영이 편을 들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지영이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말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얘기했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를 더 걱정하는 게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우울증이래요.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 훔친 사람이 우울증이라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고소하기로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은행 내역서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가족 간 일인데 합의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일주일 뒤 지영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영이가 전과자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영이가 생각했어야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아버지한테 드릴 게 뭐든 드릴게요. 저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내 돈 2억 넘게 훔친 게 대수롭지 않냐고요. 민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대수롭죠.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가족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내 와이프가 더 소중한 거구나.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딸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민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민수는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한테요. 경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지영이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돈을 썼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만 횡령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님이 허락하셨다고 우겼지만 증거가 없었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지영이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형님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형수가 아버지 돈 훔쳤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돈 중에 제 빚 갚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거 몰랐어요. 형수한테서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이상했는데 아버지 돈인 줄 몰랐어요. 형수가 자기 돈이라고 했거든요. 저 지금 바로 갚을게요. 일주일 뒤 작은아들이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돈 빌린 것도 잘못이고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한 것도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영이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아버지 돈으로 명품 가방 샀어요. 옷도 샀고요. 친정 동생한테 준 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지영이가 썼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고 성형외과도 다녔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다 사실이냐고. 지영이가 인정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민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봤어요. 지영이를 잘못 봤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영이는 지금 어디 있냐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끝까지 지영이 편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통장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와이프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한테도 거짓말 많이 했더라고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 쓴다고 해놓고 아버지 돈 쓰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고소 그대로 진행하세요. 제가 아버지 편에 설게요. 지영이가 한 짓은 용서 못합니다. 그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선 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었거든요. 민수가 떠나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다 갚을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나쁜 짓 했어요. 근데 제 인생도 생각해 주세요. 전과자 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생각 안 했나요? 평생 모은 돈인데. 지영이가 한참 울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재판은 간단했습니다. 지영이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지영이는 제 돈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고는 한 달 뒤였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상 명령이 내려졌어요. 2억 3천만 원 전액을 갚으라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저는 민수 얼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믿었던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민수가 돌아왔고 작은 아들도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녀들이요. 10살, 8살입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 어디 갔어요? 민수가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할머니 집에 가 계신다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말입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애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힘들 텐데 괜찮겠냐? 민수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돈을 갚지 못했어요. 직장도 잃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이혼 소송을 냈어요. 이혼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지영이가 동의했거든요.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지영이가 잘못한 게 명확했으니까요. 아이들 양육권은 민수가 가져갔습니다. 2024년 봄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저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후회 안 하냐?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제가 잘못 봤던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힘들 텐데 걱정이었거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갚아야 할 돈은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럴 필요 없다고요. 민수가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갚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매달 50만 원씩 저한테 입금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작은 아들도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들렀습니다. 용돈도 주고 식사도 대접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직장 동료라고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아버지한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달 뒤 민수가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조용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민수를 보는 눈빛도 진심 같았고요. 그 사람이 돌아가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천천히 해라.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렇게 2024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민수가 재혼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어요. 손녀들도 새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새 출발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입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민수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민수가 자주 들르고 손녀들도 가끔 놀러 와요. 작은 아들도 한국에 오면 꼭 들릅니다. 돈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돌아온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영이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민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통장을 직접 관리합니다.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아요. 힘들어도 제가 은행에 가서 처리합니다. 인터넷 뱅킹도 배웠어요. 민수가 가르쳐 줬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옆에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내가 너무 순진했다고 했겠죠. 며칠 전에는 손녀가 그림을 그려서 갖고 왔어요. 할아버지 그림이라면서요.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뒀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민수는 요즘 행복해 보입니다. 새 아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작은 아들은 이번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있을 거래요. 저랑 여행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지영이는 효부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둘째,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자식을 믿되 맹신하면 안 됩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자기 아내를 더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후회했습니다. 넷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은행 내역서를 뽑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영이는 끝까지 발뺌했을 겁니다. 다섯째, 자기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참으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돈 관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한테 통장 맡기지 마세요. 힘들어도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확인하세요. 저처럼 2년이나 지나면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대응하세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 겁니다.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민수도 새로 시작했고 작은 아들도 달라졌으니까요.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내 생각도 나고 지난 일들이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한테 말합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야기하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민수가 정신을 차렸고 작은 아들도 돌아왔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잖아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손녀들이 놀러 올까요? 민수가 들를까요?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올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이요. 예전에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여러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저한테는 나쁜 일이 생겼죠.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다행히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고요. 새 아내도 소개하고 싶대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때 한국에 들어온대요. 온 가족이 모이는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가족들 얼굴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제가 2억을 잃고 배운 교훈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